자신의 시신을 바다에 버리라 명한 왕이 있습니다. 왕릉도 비석도 무덤도 필요 없다. 그저 뼈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동해 바다 한가운데 뿌려달라. 그것이 삼국 통일을 완성한 군주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서기 681년 신라 제30대왕 문무대왕 김법민. 그가 남긴 이 귀한 유언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경주 앞바다로 이끌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해안에서 200m 떨어진 바다 위 파도에 씻기는 바위섬 하나가 덩그러니 솟아 있습니다. 대왕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중릉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자신의 뼈를 바다에 뿌리라 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절박했기에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파도 속에 잠들겠다 맹세한 것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5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서기 626년 신라의 수도 서라벌리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법민.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바다의 용이 될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김춘추 진골 귀족 출신으로 진지왕의 손자였지만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한참 밀려난 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문명부인 김문희, 당대 최고의 명장 김유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아이의 탄생 뒤에는 비밀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춘추와 문희의 만남. 그것은 김유신이 치밀하게 설계한 정략적 결합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기록합니다.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와 축국을 하다가 그의 옷끈을 밟아 찢었다고 수선을 핑계로 방에 들인 것이 동생 문희였습니다. 가야계 출신으로 신라 주류 사회 진입의 한계를 느끼던 김유신에게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이자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인 김춘추는 놓칠 수 없는 동아줄이었습니다. 옷끈을 밟은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가야계 군사 세력과 진골 왕족의 결합을 위한 과감한 배팅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김춘추는 결혼을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신은 또다시 극단적인 연출을 감행합니다. 혼인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며 누이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소문을 내고 선덕 여왕이 남산에 행차하는 시점에 맞춰 마당에 불을 피운 것입니다. 연기를 본 선덕 여왕이 차초지종을 묻고 옆에 있던 김춘추에게 말합니다. 내 소행인이 가서 구하라. 이로써 두 사람의 결혼은 왕명에 의한 공식적인 결합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아버지 김춘추와 외삼촌 김유신, 이 두 거인의 피가 한 아이의 몸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 왕이 되기까지 신라는 피비린내 나는 격동의 세월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서기 642년 법민의 나이 17되던 해 신라 서쪽 변방 대야성 지금의 경남 합천에 있던 이 성은 낙동강 서안의 마지막 포로였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장수는 김품석 김춘추의 사위이자 법민의 여동생 코타소랑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품석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부하 거밀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분노와 원한에 사무친 거밀은 백제군이 쳐들어오자 배신을 택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백제 장군 윤충이 이끄는 대군이 대야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순간 거밀은 성 안의 식량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창고가 타오르자 성 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죽죽이라는 장수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대나무처럼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겠다. 그는 그렇게 외치며 전사했습니다. 결국 김품석은 항복을 택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윤충은 김품석과 코타소랑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보내졌고 유골은 백제의 옥중에 묻혔습니다. 이 참혹한 소식이 서라벌에 전해지던 날 김춘추는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주일입 종일불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김춘추의 입에서 낮은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슬프구나 대장부가 어찌 백제를 삼키지 못하랴. 그날부터 김춘추의 눈에는 백제를 향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빛을 17살 법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원군을 청하러 갔던 김춘추는 거절당했습니다. 영계소문은 오히려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습니다.
외국에도 손을 내밀었으나 역시 실패했습니다. 사면초가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 앞에 풍전등화 신세였습니다. 마침내 김춘추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당나라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서기 648년 김춘추는 당 태종을 직접 만나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한 뒤 태동강 이남은 신라가 갖고 그 이북은 당이 갖기로 밀약이 오갔습니다. 아버지가 당나라를 오가며 외교전을 벌이는 동안 범민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650년 범민의 나이 25. 그는 직접 당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당 고종을 만났습니다. 이때 그는 진덕 여왕이 직접 비단에 술을 놓아 만든 치당 태평송을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젊은 범민의 당당한 모습에 당 고종은 그에게 태부경이라는 고위 관직까지 내렸습니다. 외교의 현장에서 범민은 배웠습니다. 당나라가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속셈이 한반도 전체를 삼키려는 야욕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호랑이 등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제를 멸하기 전까지는. 서기 660년 7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신라에서는 김유신이 5만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범민은 병선 백척을 거느리고 덕물도에서 소정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막혔습니다. 백제의 장군 계백. 그가 결사대 5,000명을 이끌고 황산벌을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계백은 출정 전에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살아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그 결사대 앞에서 신라군은 4번을 싸워 4번 모두 패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때 화랑 관창이 나섰습니다. 16살 소년 관창은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 사로잡혔습니다. 계백은 어린 소년의 용맹에 감탄하여 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관창은 다시 말을 몰아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이 베었습니다. 잘린 머리가 말 한 장에 매달려 신라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본 신라 군사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함성이 황산벌을 뒤덮었습니다. 5번째 돌격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신라군은 미친듯이 싸웠습니다. 결사대 5천은 전멸했고 계백도 전사했습니다. 그렇게 황산벌의 피바람은 신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7월 10일 나당연합군이 사비성 앞에서 합류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졌습니다. 7월 13일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도망쳤으나 5일 뒤인 7월 18일 결국 항복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 범민은 아버지 김춘추 대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백제의 왕자 부여용이 끌려왔습니다. 범민은 부여용을 말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외쳤습니다. 옛날 내 놈의 아비가 내 누이를 억울하게 죽여 옥중에 묻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마음 아프고 꼴치를 앓았는데 오늘 너의 목숨은 내 손 안에 있구나. 18년 전 대하성에서 죽은 여동생 고타소랑 백제 옥중에 묻혔던 그녀의 유골은 이미 648년에 김유신이 되찾아왔지만 범민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범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고구려가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등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서기 661년 6월 백제를 멸망시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백제 부흥군 토벌과 고구려 원정을 동시에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범민은 아버지의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김춘추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아들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고구려를 멸하지 못한 채, 당나라의 야욕을 꺾지 못한 채 김춘추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9세. 전쟁은 한창이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6월 범민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신라 제30대 왕 문무왕, 그의 나이 36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문무왕은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백제 부흥군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복신과 도침, 흑치상지 같은 장수들이 무열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문무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661년 옹산성과 우술성을 격파했습니다. 663년에는 거열성, 거물성, 사평성, 덕안성을 차례로 공략했습니다. 그해 8월 금강, 하구 백강에서 외국의 수군 400여 척과 맞붙었습니다. 불화살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외선들이 불타며 강물 위에서 뒤엉켜 침몰했습니다. 백강 전투의 대승이었습니다. 팩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문무왕은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숙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기 668년 9월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천년사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당현 앞군의 포위가 2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굶주림과 내분이 극에 달했습니다. 영계소문이 죽은 뒤 그의 아들들이 권력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장남 남생은 당나라에 투항했고 동생 남건은 끝까지 항전을 주장했습니다. 9월 21일 평양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보장왕이 항복했습니다. 700년 역사의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문무왕은 평양성 함락 소식을 들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삼국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무왕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당나라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땅 전체를 당의 영토로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백제 땅에도 웅진도독부를 두어 직접 통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약속이 달랐습니다. 대동강 이남은 신라 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라마저 삼키려 했습니다. 당나라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670년 당은 아예 대담해졌습니다. 안동도호부를 고구려 땅에 설치한 것도 모자라 신라마저 계림대도독부로 삼고 문무왕을 계림대도독으로 임명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말이 도독이지 사실상 당나라 황제의 신하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문무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문무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팩제와 고구려를 치는데 우리가 앞장섰다. 우리 군사가 피를 흘렸다. 우리 백성이 군량을 날랐다. 그런데 그 땅을 당이 가져가겠다고? 우리까지 삼키겠다고? 문무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만의 땅은 사만의 것이다. 당이 탐낸다면 싸워서 지켜야지.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세계 최강 당나라와 맞서 싸우겠다니. 무모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문무왕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이었습니다. 동맹이었던 당나라와 전쟁을 시작하기로. 서기 670년 3월 신라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로유가 이끄는 신라군 1만과 고구려 부흥군이 연합하여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목표는 요동의 오골성이었습니다. 선제 공격 나당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당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신라가 감히 대당제국에 칼을 들이대다니. 당 고종은 즉각 대규모 원정군 편성을 명령했습니다. 초반에는 신라가 유리했습니다. 671년 신라군은 사비성의 웅진도독부를 공격하여 축출했습니다. 팩제의 땅이 마침내 신라 소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당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672년 8월 성문 전투에서 신라군이 크게 패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가 전사했습니다. 674년 당은 유인계를 계림 도행군 대총관으로 삼아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했습니다. 10만이 넘는 대군이 다시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675년 2월 칠중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또 패했습니다. 전선은 임진강까지 밀려났습니다. 서라벌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당의 대군 앞에 신라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백성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러나 문무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초전이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서기 675년 9월 경기도 연천 임진강 북쪽에 자리한 매소성의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20만이라 칭하는 대군을 이끌고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근행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정도 병력이면 신라를 짓밟고 서라벌까지 단숨에 진격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신라에게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문무왕은 정예군을 뽑아
매소성으로 보냈습니다. 먼저 신라군은 천성을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당군의 보급로였습니다. 당의 장수 서린귀가 천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신라 장군 문훈이 이끄는 군대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서린귀의 수군은 대패했습니다. 병선 40척을 빼앗기고 군마 1,000피를 잃었습니다.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매소성의 당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라군 본대가 매소성을 총공격했습니다. 3면에서 동시에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북소리가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라 군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급도 끊기고 사기도 떨어진 상태에서 신라의 결사적인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근행의 대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전장에는 당군이 버리고 간 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군마 3380필 수만 명분의 무기와 갑옷. 삼국사기는 기록합니다. 이에 크고 작은 전투가 18번 벌어졌는데 신라가 모두 이겼다고 매소성의 기적 7년 전쟁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서기 676년 11월 매소성에서 대패한 당나라는 전략을 바꿔야 했습니다. 더 이상 신라와의 전쟁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윤삼월 서쪽에서 토번이 당 본토를 공격해온 것입니다. 양면 전쟁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체면이라도 세우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당의 명장 서린귀가 수군을 이끌고 금강하고 기벌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신라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장수 시득이 수군을 이끌고 기벌포로 출동했습니다. 금강하구의 푸른 바다 위에서 양국의 함대가 맞붙었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전투는 무려 22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단판 승부가 아니라 밀고 밀리는 치열한 지구전이었습니다. 마침내 신라 수군이 승리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신라군은 당 병사 4천여 명을 베었습니다. 기벌포 전투의 승리, 그것은 7년에 걸친 나당 전쟁의 마침표였습니다. 당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안동도호부는 요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팩제와 고구려의 옛 땅, 태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 이남의 모든 영토가 마침내 신라의 것이 되었습니다. 삼국통일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바로 이 순간 완성된 것입니다. 기벌포의 승전 소식이 서라벌에 전해지던 날, 문무왕은 대궐 깊숙한 곳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팩제를 멸한 지 16년, 고구려를 멸한 지 8년, 그리고 당나라와의 7년 전쟁을 끝낸 지금 이제 태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 이남의 모든 땅이 신라의 것이 되었습니다. 문무왕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김춘추가 떠올랐습니다. 대야성에서 죽은 여동생 고타소랑이 떠올랐습니다. 황산벌에서 목이 잘려 돌아온 소년 관창이 떠올랐습니다. 7년간 굶주리며 군량을 날랐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사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36년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17의 여동생을 잃고 25의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고 34살에 황산벌을 달렸고 36의 왕이 되어 20년을 싸웠습니다. 56이 된 지금 비로소 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무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진정한 통일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통일 이후 5년이 흘렀습니다. 서기 681년 문무왕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전장을 누빈 몸이었습니다. 칼에 베이고 화살에 스치고 말에서 떨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상처들이 하나둘 깨어나 왕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무왕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승려 지휘법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경주 궁궐 안틀을 나란히 거닐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문무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사짐은 죽은 뒤에 무엇이 되면 좋겠어? 지휘법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사만을 통일하신 성군이십니다. 내세에는 극락왕생하시어 편히 쉬셔야지요. 문무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짐은 죽어서도 쉬고 싶지 않소짐은 용이 되고 싶소. 지휘법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폐하 불가해서 용은 축생도에 속합니다. 짐승의 몸을 받는 것은 전생의 업에 대한 벌입니다. 어찌 그런 몸을 자청하십니까? 문무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사 나쁜 업보라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달개밖에 쏘짐은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고 싶소. 동해의 호국 대룡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외적을 막고 이 나라를 영원히 수호하고 싶소. 대사 외적은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오. 당나라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 짐이 죽고 나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소? 짐은 편히 쉴 수 없소. 죽어서도 파도가 되어 적을 막겠소. 용이 되어 바다를 지키겠소. 지의법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기 681년 7월 1일 문무왕이 위독했습니다. 신하들이 침상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태자 정명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문무왕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유조를 내렸습니다. 짐의 장례를 간략히 치르라.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짐이 죽거든 열흘 뒤에 고문 밖에서 인도의 법식에 따라 화장하라.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이어졌습니다. 짐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 동해 파다 어귀의 큰 바위 위에 뿌려라. 짐은 용이 되어 외적을 막겠다. 좌중이 술렁이었습니다. 파다에 뿌리라니 왕릉도 없이 비석도 없이 그저 파도에 씻기는 바위 위에 뼈를 뿌리라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짐은 살아서 사만을 통일했다. 죽어서는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이것이 짐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날 문무왕 김법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6세 제위 20년이었습니다. 열흘 뒤 경주 낭산기슭 능지탑 앞에 장작더미가 쌓였습니다. 그 위에 문무왕의 시신이 놓였습니다. 태자 정명이 손수 횃불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사만을 통일한 대왕의 육신이 재로 변해갔습니다. 화장이 끝나자 하얀 뼈가루만 남았습니다. 장례 행렬이 동해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경주 시내에서 동쪽으로 36km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해안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커다란 바위섬이 있었습니다. 작은 배가 바위섬으로 향했습니다. 바위 위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파도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무왕의 육골이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파도 위로 바위 틈으로 동해 바다 깊숙이 흩어져 갔습니다. 사만을 통일한 대왕이 바다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대왕암이라 불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수중릉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3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앞바다에는 파도가 칩니다. 대왕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친 파도에 씻기고 바닷바람에 깎이면서도 묵묵히 동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위섬의 중앙에는 십자형 수로가 있어 바닷물이 드나듭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것이 인공적으로 깎아 만든 구조라고 믿었습니다. 1967년의 조사에서는 인위적인 가공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정밀 학술조사 결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왕암 하부에는 육골을 안치할 인공적인 석실이 없으며 자연 안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문무왕릉비 파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분골경진, 뼈를 가루내어 고래가 사는 나루에 뿌렸다는 뜻입니다. 현재 학계는 대왕암을 물리적인 무덤이 아닌 화장한 유골을 뿌린 산골초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대왕암은 문무왕의 뼈가 묻힌 곳이 아니라 문무왕의 혼이 깃든 상징적인 성소인 셈입니다. 대왕암에서 해안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가문사지의 쌍탑이 보입니다. 문무왕이 외적을 막기 위해 짓기 시작한 절입니다. 왕이 완공하지 못하고 죽자 아들 신문왕이 682년에 완성했습니다. 가문사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신문왕은 가문사 금당 아래의 동쪽을 향해 구멍을 뚫어두었습니다. 용이 된 아버지가 바닷물을 타고 절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1959년 발굴 조사에서 실제로 금당 아래에 빈 공간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문사 동쪽 언덕에는 이견대가 있습니다. 신문왕이 용으로 변한 아버지를 처음 본 곳이라 전해집니다. 훗날 이곳에서 천신이 된 김유신과 함께
대나무를 바친 용왕의 전설이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로 이어집니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파도가 잠잠해진다는 전설은 왕권에 대한 도전을 잠재우고 불안한 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견대에 오르면 대왕암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입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왕조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대왕암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동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오늘도 내일도 천년 전처럼 파도는 대왕암을 때립니다. 그 파도 소리가 어쩌면 문무대왕의 숨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짐은 죽어서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그 약속을 지키려는 듯 대왕암은 오늘도 파도 속에 서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를 물리치고 죽어서까지 나라를 지키겠다. 맹세한 왕 자신의 시신을 바다에 버리라 명한 왕 문무대왕 김법민. 그는 아직도 동해 바다 어딘가에서 용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신반장은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